반갑습니다. 국어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제 국어 수업을 좀 소개해드린 자리이긴 한데요. 꼭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능 국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강사를 택해서 1년 국어 수업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화작을 할까 언매를 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를 좀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꼭 제 수업 들으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제가 제일 잘하니까 수업 들으면 좀 장점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어 과목 선택할 때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좀 가이드라인 될 수 있게 그런 말씀도 같이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간단한 제 학력이랑 양력인데요. 저는 잘하죠. 뭐 일단 제가 잘해야 어머님도 신뢰가 생기실 거니까 저는 뭐 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고 잘해서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줄이고 일단 올해 그러니까 21수능이죠. 올해 수능 보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문자 보내고 몇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만 일단 저희 반이 잘하는 반들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상위권 반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러면 어머니는 조금 고민하시는 게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그만큼은 잘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막 국어가 막 1등급이고 뭐 고정 1등급이고 막 이러지는 못하는데 수업이 어려워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요. 강사가 잘 모르면 수업이 어려워요. 강사가 잘 알면 수업이 쉽습니다.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수업이 어려워 이러는 게 물론 아주 기초적인 학력이 필요한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못한다? 선생님이 잘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몇몇 아이들입니다만 점수도 높죠. 만점도 있고요. 뭐 97점도 있고 좀 중간에 듣다가 이제 재정반 이 친구는 시대 재정 다니는 친구인데 잘하는 친구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뭐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인데요. 재수생 아이인데 수학, 뭐 탐구, 영어 다 1등급 거의 만점이고 국어만 3 나와서 재수 한번 하는 친구인데요. 아버지 의사, 형 의대, 자기도 의대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인데 중간에 듣다가 재정반 이제 휴가 가는 바람에 지방 내려가서 마지막에 한두 달을 못 들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잘하죠. 6월, 9월 다 100점이고 수능 때 하나 두 개 틀리는 그런 친구가 잘하는 친구 많아서 근데 수업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3등급 아이도 들을 수 있게 끝까지 100점 만점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무튼 이렇게 뭐 하나씩 틀리는 친구들도 있겠고 이 친구도 100분이 99 동생도 뭐 듣고 싶게 한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도 작년 3등급이었다가 올해 수능 1등급 받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다 들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평소에 좀 1, 2학년 때 국어를 많이 안 했으면 복습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감안될 수 있으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어머님도 요즘에 수능 국어에서 이렇게 뭐가 어려운 문제고 뭐가 킬러 문제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 한 5년간의 수능 국어 오답률입니다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만점 1등급 위에서는 독서가 관건이기는 해요. 여기 지금 10등 오답률 10위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수능 5개년 정도에 오답률 10위에 문학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쉽게 나오니까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권에 있는 문과 애들은 문학을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혼자 막 문제를 가지고 막 선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이상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틀릴 수 있어서 문학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일단 1등급 맞기 위해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오답률 5위에 문법이 들어가는데 2017 수능이 문법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희 27년간의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법 문제가 2017이고 그때를 정점으로 찍고 문법이 점점 쉬워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문법을 잘 안 하니까 1학년 때 분명히 좀 문법은 약속과 규칙이라서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뭐 학력저하 얘기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점점 기초학력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문법이 오답률 5위에는 들지만 할만해요. 이따가 화작이랑 언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이 문법, 그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긴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아예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궁금하실 거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누군지는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실까봐 누구일까? 저희 수업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까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 수업 듣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화작이랑 언매 중에서 어떤 거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딱히 뭐 화작이 되기 쉽거나 언매가 되기 어렵거나 하지는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뭘 잡아야 될까? 뭐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딱 정확하게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수업 안내 좀 해드리고 파이널 중요하죠. 아이들이 마지막에 잘 정리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제로 한 두세 문제 정도를 더 맞힐 수 있는 중요한 수업이어서 파이널 수업 얘기 좀 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20분, 30분 수업 이렇게 안내를 듣고 계시는데 혹시 뭐 선물은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선물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아까 전에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것처럼 잘해요. 제가 대치동 퀴즈예요. 경기고 서울대 갔고 수능 국영수 만점 받고 서울대 갔습니다. 잘하는 전공자의 강의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이 직접 수업을 들어보실 수는 없으니까 아이한테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한 10분 정도면 돼요.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 없고 아이가 직접 가서 뭐 해설 강의도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아이가 좀 수능에 관심이 있었으면 3학년들 모평들 이렇게 풀어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두 문제, 한 지문 한두 개만 풀어보고 강의 좀 보라고 하시고 모든 강의, 맛보기 강의 열려있어요. 하나 보시면서 이게 무슨 뭐 학교 선생님 뭐 따뜻한 수업이어서 뭐 너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수업 하는 건지 아니면 국어 시험에 도움되는 수업을 하는 건지 직접 좀 보게 해주시면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저러한 소문들도 많겠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도 많겠지만 아이가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현강 강사와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게 좀 안내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잘해요. 저는 뭐 이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재종반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험생들 그 최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이 있는데 스테이지가 SD, IJ 네 반이 있는데 앞반이 상위반이면서 앞반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뭐 아이들이 충분히 뭐 만족할 만한 이런 아이들 웬만한 거 다 알죠. 그래서 뭐 스킵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얘기 가지고 1시간도 드릴 수 있지만 좀 줄여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어머님이 아이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어서 기말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뭐 안 끝난 학교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유가 없겠지만 아무튼 시험 좀 보고 나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화작이랑 엄매 중에서 뭐 할지를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올해 수능 기준으로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올해가 2015 교육과정 개편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그 선택 과목 바뀌는 첫 해이긴 합니다만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 물론 문항수 조금 달라지고 이제 조금씩의 2015 교육과정의 특징들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2021 수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기준으로 볼 거고요. 1번이 10번이 화작인데 이거는 한 10분 정도에 푸는데 이거는 2학년이니까 그래요. 예비 고3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안쪽에 풀어야 되고요. 11번, 15번이 문법, 언어 파트인데요. 이것도 현역 지금 예비 고3이어서 2학년 아이들은 6분을 주지만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풀기는 해야 돼요. 현역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풀어보고 나서 이 문제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번, 7번, 9번을 맞췄어요. 물론 뭐 7개 다 틀리고 3개만 맞으면 안 돼요. 2번, 7번, 9번을 맞췄으면 화작 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법이 어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2021 수능까지 가장 쉬운 파트가 화법이기는 한데 2번 정도가 함정 문제예요. 매체에는 함정 문제가 없는데 화법은 함정 문제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초반에 읽기가 웜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는데 맞췄어요? 그러면 화법은 다 맞힐 수 있고요. 작문은 조금 까다로워요. 지문도 조금 길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10분 근처에서 7번, 9번 맞췄다? 그러면 화작하면 돼요. 이 친구는 내년에 화작 11문제 풀어도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풀면 되겠고 만약에 작문입니다만 9번을 틀렸어요. 그러면 9번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틀렸어? 그러면 조금 거친 말씀이긴 합니다만 화작 엄매 아무거나 해도 별로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아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 틀리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조금 거친 말씀입니다만 9번 틀렸어? 그럼 화작을 택하나 엄매를 택하나 어차피 두세 개 틀려요. 비슷하게 틀릴 거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아이가 풀어보면서 결정할 수 있고요. 문법 5개를 풀었는데 15분을 맞췄어요, 아이가.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15분을 맞췄어요. 그럼 엄매하세요. 언어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5개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2017 수능부터 문법이 쉬워지고 있고, 쉬워지지만 그래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15번인데, 그걸 맞췄으면 언어를 택했을 때 언어 5문제가 한 4분? 조금 더 빠르면 한 3분 근처에 풀 수 있을 정도라서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풀었으면 엄매를 하는 게 맞고요. 시간상의 유리함 때문에 그렇고요. 문법 5개에서 11번, 14번을 틀렸어. 그러면 엄매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매체는 화법보다 쉽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되는데, 그날 컨디션 따라서 뭐 시간만 조금 좌우되지 못 풀 문제는 없는데, 요렇다면은 언어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케이스예요. 물론 언어도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하면 되는데, 요 친구는 조금 언어를 많이 안 한 친구예요. 거의 뭐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노베이스라고 하는 친구라서 언어에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여유가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국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요거 틀렸으면 언어는 좀 부담이 돼요. 요거를 틀렸다? 그러면 2012 수능에서도 언어에서 한 2개 정도? 많으면 한 3개까지 틀릴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요런 좀 부담이 있긴 합니다. 요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아이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뭐 할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상위권은 엄매한다는데 너 엄매 그러지 마시고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제 수업 안 듣더라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수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파이널 모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요거는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문의하시고 하면 이렇게 브로셔도 주고 안내문도 주니까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라서 자세하게 거기서 읽어보시면 되고,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요. 기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이고, 특히 개념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규칙을 아는 게 필요해서 한 6월 모평까지는 기본서를 좀 튼튼하게 할 겁니다. 기본서가 쉬워서 기본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서라는 말을 써서, 지문은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 섞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거치게 말씀드리면 이 기본서만 깔끔하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본인이 기출문제 풀면서 파이널 모두 정리해서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6월 모평 근처 돼가지고 킬러 지문들 같이 봐야죠. 선배 수험생들 막 10명 중에 1명, 2명 맞히는 문제. 대한민국 수능사에서 막 전체 오답률 1위 문제 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할 텐데, 그런 것도 풀고 그냥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푸는 방법이라든가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들은 동일해요. 그런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 풉니다. 개강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제가 개강날 27년 수능사에서 가장 어렵다는 독서 문제를 풀 거예요. 어머님들도 아마 좀 들어보셔서, 이게 워낙 유명한 문제고 막 매스컴에 나와서 뭐 기자가 나와서 풀기도 하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2019 수능의 31번 문제인데요. 지구학 만유인력 나오는 지문인데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3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데 풀 수 있을까? 풀 수 있어요. 우리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정적 문제 하나 풀어볼 거니까 개강날 놓치지 말고 꼭 와서 들어보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들을, 지문들을 다룰 거고요. 파이널 때는 물론 모의고사 좋습니다. 모의고사 물론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을 망치는 친구들이 국어부터 망치는데, 국어를 망치는 친구들이 막 몰라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망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거는 그냥 사필 규정인 거니까 틀리는 건 않고 문제는 안 되는데, 많이 공부했는데 알았는데 시간 연습을 못 해가지고 시간 한 배 망해요. 이게 중간중간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막 지문에 집중해서 풀다가 화작 같은 거 막 30분 풀어버려요.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일단 3등급 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연습 중요해서 좋은 모의고사 골라야 되고요. 모의고사가 요즘에 뭐 국어가 홍수의 시대여서 많긴 합니다만, 아무리 좋아봤자 평가원 지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평가원 킬러 지문을 심화서 같이 이어서 같이 봅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은 좀 조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70 정도를 얘기하고 2022 수능부터는 한 50 정도를 얘기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연계율이 있고
독서는 원래 연계가 안 됐어요. 화작이랑 독서는 원래 연계가 의미가 없었고 그냥 개념 한 줄 연계니까 의미가 없었고 문학 쪽에서는 연결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21 수능도 6개 중에 4개가 연계가 되고 그 전 수능 같은 경우도 막 4-5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 연결이 높아서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고전 문화 이 정도는 아마 거의 100%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EBS 연계율 요거는 시험장에 직접 가서 볼 지문들을 보는 거죠. 그것도 깔끔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세세하게 보면요. 독서는 일단 읽기 방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경 지식으로 지문을 읽어낼 수는 없어요. 뭐 배경 지식 자료들 주면서 뭐 조금씩 독서하는 연습을 하면서 읽기 능력을 키우고 배경 지식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가 아무리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상식이 많다 하더라도 전공 교수님이 쓴 전문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예를 들면 기술 지문, 최첨단 기술이 나올 건데 뭐 아이가 매일매일 과학서적 뒤지면서 최첨단 기술들을 봤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해서 지문 읽기 방법들 그리고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도 같이 고민합니다. 이게 답을 찍는 시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문제가 어렵고 지문이 길고 보기가 어렵고 답이 1번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면 긴 게 정답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서 문제 선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와서 보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우리 수능이 물론 뭐 대부분은 다 내용 일치긴 합니다만 보기 문제라든가 특히 킬러 문제들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2022 수능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모의평가도 없습니다만 킬러 문제 뭔지 알아요. 킬러 문제는 경제, 과학, 기술 중에서 마지막 보기 문제 간단한 그림이나 또는 그래프가 들어가는 계산 문제가 전체 5답의 1위 문제입니다.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걔네들도 같이 연습할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뭐 고난도의 추론력이라든가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보기 문제 있어요. 보기 문제는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랑 같은 사례거나 반대 사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선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정답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지 평가원의 패턴을 보면 아이가 시험장 갔을 때 적용해서 응용해서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수능 국어가 언어 추론 시험이 아니고 올림피아드 시험이 아니에요. 정답이 정해져 있고 유형이 패턴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 것들 연습하겠고요. 문학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이렇게 어설픈 문과 아이들, 이렇게 1,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문학을 틀리는데 문학은 일단 개념어 싸움이에요. 문학 나오는 문학 문제 중에서 17문제 중에서 한 13개, 14개 정도는 물론 내용이치가 많습니다만 아이들이 가끔 틀리는 그래도 5담요 10위 근처에 드는 것들은 개념어 문제들이 많은데요. 요게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어랑 좀 달라요. 1, 2학년 때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어가 틀리거나 뭐 선생님이 잘못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수능에서 바라보는 개념어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어 답답하니까 개념을 물어볼 때 없어서 막 이렇게 포털 사이트 지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지식인들 대부분 다 고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 생각들을 얘기해. 그냥 개념어가 그런 것 같다. 이러지 않겠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평가원이 바라보는 개념어가 있고요. 재작년 모평 2번의 모평에서 전체 5담에 5위에 들었던 개념어가 예를 들면 거리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거리감 하면은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대상이랑 나랑 좀 거리가 있나? 좀 떨어져 있나?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리감이라는 건 부정적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자연을 바라봤을 때 자연이 좋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감이 없겠죠. 그럼 산이 멀리 있으니까 거리감이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5담요 5위의 모평에 가끔 들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어들을 잘 봐야 되고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학평에서 전체 5담요 5위에 든 유일한 문학 문제가 애상감이었어요. 애상감은 어머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슬플 애자에 슬플 상자니까 그냥 슬픔인데 산에 올라가서 술 마시고 노는데 애상감이 맞다고 한 애들이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는 개념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막연히 생각해 봐가지고 아니 혼자 술 마시고 있으면 좀 쓸쓸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정답 못 씁니다. 그런 개념어들을 수능에 맞게 잘 정리할 거고요. 문학은 보기 문제가 정답이 딱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야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추정하지 않고
특히나 문학에서 감상이라고는 나오지만 실제로 감상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EBS 연계율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지어서 방법이라든가 선지 분석은 평가원이 걸 볼 거고요. 지문은 EBS를 보면서 좀 조화를 시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작이랑 언매를 고르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되긴 하겠는데요. 그 현강에서는 화작이랑 언매를 동시에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 섞여 있을 거라서. 그래서 뭐 대치동 쪽에서는 언매 비율이 좀 더 높기는 해요. 그 좀 상위권 아이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를 좀 풀어봐서 이 정도면 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언매는 시간에 굉장히 유리함이 있어요. 매체 쪽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언어도 3문제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 1분이 안 걸리는 문제여서 시간상의 유리함이 있겠고요. 화작은 난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분명히 언어도 난도는 낮습니다만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3개에서 4개가 나오는데 화작 융합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거의 2000자가 되는 지문이라서 아무리 내가 빨리 읽는다 하더라도 2000자에 딸려있는 4문제나 5문제를 푸는데 5분에 풀기는 만만치 않아요. 거의 비문학이랑 비슷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 6, 7, 8분 걸립니다. 그러면 시간상의 유리함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고 시간은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현강에 다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인강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할게요. 인강으로 하는데 평가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왔던 문제가 나오고 문제 유형이 반복이 되고요.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반복이 돼요. 아예 똑같은 어휘들과 똑같은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출 자료를 충분히 줄 겁니다. 얼만큼 줄 거냐면 27년간의 수능과 모의평가에 나왔던 모든 기출 지문은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따로 문제 사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제 수업 듣고 뭐 어떤 파트는 특강 들어야 되고 뭐 어떤 파트는 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료들 전부 다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다 표시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만든 분석지를 다 첨부해 줄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반복돼 나올 거고 특히 올해는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적중에 대한 얘기를 강사들이 많이 합니다만 제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제 사이트 가시면은 제가 적중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아이가 시험장에 갔을 때 같은 문제에 똑같은 파트를 적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손글씨 가지고 다 줄 예정이고요. 현강에서 진행은 못하지만 인강을 들을 때 좀 아이가 편할 수 있게 교재는 다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교재도 주고 자료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화작 같은 경우는 뭐 한 5시간? 한 4시간이면 되고요. 언어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10시간 근처가 걸리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아이가 인강으로 병행해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에는 저희 파이널 한 10주 정도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푸는데요. 그때는 화작 원매를 다 풀겠습니다. 이때 아이가 섞여 있을 거니까 두 개 다 다루면서 막판에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심화편에서는 이제 킬러 지문들을 볼 건데요. 아마 6월 모평쯤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가 좀 실력이 올라오고 조금 이제 어려운 지문도 풀어보고 싶으니까 킬러 지문도 풀 건데 독서 킬러 지문이 제일 중요하죠. 심화편의 대부분은 독서 킬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오답률 1위, 2위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막 기계에서 막 도저히 모르겠어서 1위, 2위인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유형의 킬러 지문들을 풀 예정이고요. 방법이 중요해요. 지문 자체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문학은 돌아 나오는데 독서는 한 번 나온 지문 안 나와요. 한 10년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문학은 킬러 문제라는 건 없어요. 근데 지문 분석이 조금 어렵거나 그래도 선배 수험생이 많이 실수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볼 거고요. 연계교재 잘 봐야죠. EBS 특히 문학에서 연계율이 있는 거니까 아유 뭐 적중 얘기는 뭐 드려도 이게 뭐 어머니들 이렇게 설명회 들으시면 강사들 나와서 다 지가 다 맞췄대요. 뭐 안 맞춘 지문이 없대. 뭐 문제도 맞히고 지문도 맞히고 저도 뭐 이 정도 맞췄습니다만 여하튼 EBS 지문 스마트하게 제일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제 그 사이트 가면 수강평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EBS 전지문 분석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재수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고 시간을 좀 아껴서 하겠습니다. 파이널 때 모의고사 선택이 중요한데요. 일단 이감을 쓸 예정이에요. 제가 매년마다 이감은 항상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아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3대, 4대 모의고사가 있어요. 다 비슷해요. 다 뭐 질 나쁘지는 않은데 이감이 과학이랑 경제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의 구성이라든가 문제가 이 정도 하는 게 없어서 이감을 항상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감이랑 한수를 썼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감이랑 상상을 썼는데 조금 더 이감이 올해는 그러니까 2021때는 문학도 괜찮았어요. 상당히 잘 내긴 했는데 문학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문학이 조금 좋은 모의고사를 가져와서 하나씩 더 쓰기도 합니다. 2개씩 병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감 일단 쓸 거고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제가 거기에 나오는 파이널을 좀 풀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풀지 않은 문제를 아이들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풀어보고 평가해봐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풀어보고 할 예정이고요. 제가 메가스터디에 있지만 제가 무슨 뭐 이감 광고할 이유는 없어요. 저희 메가스터디는 바탕이랑 계약이 돼 있는데 바탕은 좀 쉬워요. 문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3등급 정도 아이들이 풀면은 무난하게 3등급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라서 그건 풀지는 않겠고 또 모르죠. 또 2022때 되게 좋아지면 풀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풀어볼 거고 좋은 컨텐츠를 골라서 의미 있는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냥 뭐 해설지 주고 뭐 너네가 틀린 거 확인해봐 뭐 오답률 분석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가 해설지를 만들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건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써서 좀 의미 있는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가 되게 난무하는 시기이긴 한데 검증된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요. 뭐 이름 달고 나오는 개인이 만든 모의고사 뭐 출제진이 10명, 20명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퀄이 이만큼 안 나와요.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제가 만들죠. 단가도 훨씬 싸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안 돼서 검증된 모의고사를 푸셔야 되고요. 평가원 킬러 문제 같이 풀어야 돼요. 아이가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지문들을 봐야 되고 EBS 파일을 말씀드린 대로 깔끔하게 할 겁니다. EBS에서 건질 수 있는 건 독서는 핵심 개념 정도 정리해 가야 되고요. 제가 올해에도 뭐 긴 지문을 딱 맞췄습니다만 거의 똑같이 맞췄습니다만 개념 정리하는 거 필요해요.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정리할 거고요. 문학은 특히 고전문학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뒤져보시면 김재용이 고전문학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선지까지 맞춰요. 그냥 뭐가 나올 것 같아. 뭐 중요도가 A야. 중요도가 AA고 중요도가 B야. 그렇게 안 하고 선지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왜냐하면 그 작품이 나오면 이 선지가 나올 거라는 게 있어서 그거까지 맞히겠고요. 화작은 EBS가 의미가 없는데 언어는 EBS가 좀 연계가 돼요. 올해 수능도 그랬습니다만 6월 9월은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거 잘 정리해서 맞춰보겠습니다. 국어는 어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혼자 공부하면 느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랑 만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아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걸 누가 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습 어떻게 할지도 관리할 겁니다. 현강 아이들 주는 자료인데요. 일단 가랑비라고 해서 가랑비에 5점 만점까지 줬습니다. 가랑비라고 해서 평가원 지문들을 꼼꼼하게 줄 건데요. 한 20개년 정도를 줍니다.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원 기출 얼마나 풀어야 돼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10개년은 풀어야 되고요. 한 20개년 정도 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화작이랑 엄매는 27개년 준다 그러면서 이거는 왜 20개년 줘요 그러는데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수능은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는 학력고사형 지문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굳이 풀 필요가 없겠고 제가 선별해 줄 거고요. 그냥 연도별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난도별로 줘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어렵고 좋은 지문 택할 수 있게 제가 골라줄 거고 손글씨 분석지 이거는 시중에 없어요. 돈 주고 못 사서 프라이스 리셋에 공짜로 줍니다만 제가 지문들을 다 분석해 놓고 선지들의 근거라든가 중요한 지문 문제들을 다 표시했어요. 해설지도 물론 주는데 손글씨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해설지는 뒤에 이렇게 그 줄글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답이 어디 있으니까 뭐는 그렇게 돼 있으면 아이가 듣고 보면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선지와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지문에다가 분석지를 아예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선지가 나오고 이 선지의 판단 근거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까지도 꼼꼼하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강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거죠. 저희가 패턴이 있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EBS 뭐 변형 지문들, 관련된 지문들, 또 문제 몇개 맞추기 위해서 좀 연습해 볼 거고요. 아이가 매주마다 시간 연습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좀 연습이 많이 된 친구들은 이제 매주마다 시간 연습도 병행할 수 있게 숙제 모사도 줄 겁니다. 이게 예전에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화장 원매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 컬이 괜찮아요. 저희가 만든 것도 있고 돈 주고 사온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설지만 주는 게 아니라 제 분석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의미가 있고 다시 한번 수능에 나올 문제들이고 지금 유형과도 겹치는 반복되는 필수 유형이라는 걸 다 표시해 주겠고요. 이거 뭐 대치동에는 특히 그렇지만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많이 줘요. 그래서 막 이만큼씩 자료를 막 주는데 뭐 옛날 나왔던 학평이라든가 막 EB에 짜깁기 하는 그런 쓰레기 문제들이 아니에요. 만들었거나 80분에 맞게 짜여져 있는 문제예요. 그냥 어려운 것만 모아놨다가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고 80분 안에 풀 수 있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줄 예정이고요. 사서형 지출별도 좀 모아서 장르별로 아이들이 좀 해당 장르에서 좀 거부감을 없앨 수 있게. 사실은 이렇게 지문, 독서 지문을 장르별로 보는 건 큰 도움은 안 돼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특정 지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고 거부감이 막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좀 어려웠던 킬러 지문들 모아서 이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연습할 때 플러스 알파를 연습하겠고요. 파이널 수준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쓰기 같은 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 괜찮은 문제 제가 다 풀어보고 중요한 지문과 문제를 골라서 분석지를 줄 예정입니다. 이게 어머니들 그 브로셔에는 있을 거고요.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깔끔하게 분석을 하면서 지문 하나하나 굉장히 주옥 같아. 천천히 말씀하시고 주옥 같은 지문이라서 놓치기 아까운 지문들이라서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고 또 문제 풀다 보면 해설지 보고도 손글씨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좀 나 혼자 잘 모르겠는 게 있어. 이런 건 좀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도 생각이 많은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일주일 동안 기다리기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강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학원에 일찍 가기 때문에 미리 와서나 끝나고 물어볼 수 있지만 기다리기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픈 카카오톡방을 운영할 거예요. 저기에 저도 있고요. 저희 우수 조교들, 에이스 조교들, 1등급 만점 서울대 뭐 이런 조교들이 답변을 해줄 겁니다. 실시간으로 현강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요. 지문이라든가 문제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푸는 독특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유효한 건지 이게 실제로 이 문제만 되는 건지 항상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 물어보면 답변을 달 겁니다. 저희 조교들 잘하는 친구들 들어있고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서 이 친구 저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답변 뭐 잘했다 못했다 화이팅 이런 게 아니라 그 방법 괜찮다.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확히 잘 나눠줄 겁니다. 오늘 선물도 있어요. 기다리셨죠? 이번 주 등록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등록하시면 뭐 개강한 일주 전까지 좀 이렇게 유효하게 보겠습니다만 등록하시면 제가 1년 교재비를 다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심지어 3월 학평대기 모의고사비도 잘 이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큰 돈이에요. 이게 뭐 대치동에 특히 그렇지만 막 교재비 가지고 막 장난 많이 치잖아요. 뭐 기출문제 대충 엮어놓고 막 10,000원, 20,000원씩 받잖아요. 저 그러진 안 하는데 여하튼 교재비는 전부 다 제공해 드리겠고 근데 파이널 모의고비는 내야 돼요. 미감비는 내야 돼요. 이거는 뭐 저도 원가로 사오는 거라서 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시고 아무튼 교재비는 다 걱정하시지 않으시게 제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이랑 중하위권 친구들이 틀리는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실수인 건지 그냥 쉬운 문제에 실수할 수 있죠. 뭐 지문 대충 읽었거나 막 발문 거꾸로 읽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인 건지 실력인 건지를 짚어줘야 돼요. 실수면은 그냥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면 되는데 실력으로 틀렸으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극상위권 아이들은 잘하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과여서 극상위권은 다 이과예요. 문과 아이들은 오히려 문학에 틀려요. 상위권 아이들이란 친구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짚으면서 할 거고요. 그런 거를 짚어서 한 문제까지 맞아야지 만점이 나오죠. 깔끔하게 잘 짚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은 선배의 경험 접니다.
시간에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런 거 아이들 실수할 수 있겠다. 요거 중위권 아이들 실수한다. 요거 상위권 친구들 실수한다. 그런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가지고 만점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수업 들으러 나오는데 1등급, 2등급 만족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한 문제까지 마칠 수 있게 꼼꼼하게 하겠고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보고 쟤 잘하네, 뭐 허우대 멀쩡하네 들을까? 그러지 마시고 메가스터디 가셔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해설 강의도 있고 모든 강의들 작년 겁니다만 맛보기 강의가 있어요. 저 대충 이렇게 때우면서 노는 걸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수업할 거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시간 맞춰서 실제로 아이가 경험해보고 대강날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 최고의 킬러 질문들 독서, 문학 다 풀어볼 겁니다. 아이가 결국 만점 받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뭔지까지 찍고 하나하나 다듬으면서 만점까지 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아이와 같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이민형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머니들과 직접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시국이라 제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또 뭐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요, 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2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현직 EBS 강사예요. 12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EBS 교재를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10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들을 지도를 했고요. 미래탐구, 세움학원, 풀탑학원, 공감학원에서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EBS 강사 12년 동안 하면서 평가원의 문제 흐름이나 그 다음에 문제 그 난이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니까 어머님들이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는 걸 좀 얻어가 보세요. 알겠죠? 자, 먼저 수능 수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어머님도 공부를 하시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지금 저번에 우리가 수능을 봤었죠. 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2하고 수학원하고 확률 통계를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원하고 확률통계하고 미적분이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볼 2022 수능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요. 자, 문과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문과 성향의 학생들입니다. 그죠? 문과 성향 학생들은 수학원하고 수학2 확률통계를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수학원하고 수학2가 공통과목이고요.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사실 이과 학생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설명회든 다 들었을 거니까 어머니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건 바로 뭐예요? 확률 통계죠. 확률 통계가 사라지고 선택 과목으로 사라지고 수학2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대치동 설명회를 많이 진행하면서 무엇을 많이 질문하냐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세 가지예요. 문이과가 사실상 통합되는 것인가? 어때요?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수학 문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와 특징은 무엇인가?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하는 게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보게 돼요. 그죠? 공통 과목을 먼저 본 다음에 점수가 매겨져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점수가 매겨지는데 여기서 한번 표준화시키고 여기서 한번 표준화시켜요. 근데 여기 조정 점수가 있습니다. 둘이 합쳐서 다시 한번 표준 점수가 산출이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 산출이 3번 되는 겁니다.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합쳐서 이렇게 점수가 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수능 수학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머님들이 질문이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수능 수학 출제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요. 자, 2번의 호흡이 필요해요. 이제 학생들은. 그 전까지는 1번부터 3번까지 쭉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는 뒤에 다 몰려서 나오죠. 이제는 공통문항을 먼저 22문항을 먼저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8문항을 또 따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과목 22문항 중에서도 7문항이 주관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과목 8문항 중에서도 두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 번 풀고 호흡을 좀 가다듬고 한 번 더 푸는 방식으로 수능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또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죠. 이과, 문과 상관없이 점수가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어떤 걸 선택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 점수가 나오면 그게 바로 1등부터 50만 등까지 우리가 수험생이 5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일렬로 등수가 배열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과 계열은 이과 계열은 따로 받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냥 일렬로 등수가 배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공통 과목의 보정 점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본인이 응시한 그 선택 과목의 그 학생들의 공통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이들의 선택 과목 점수는 다른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예를 들어 확률 통계다, 미적분이다라고 하면 그 집단의 공통 수학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불리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수월하기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간에 똑같이 유불리가 없도록 만들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맞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의 보정 점수 산출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본인의 선택 과목 점수가 본인과 상관없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택 과목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의 평균이 본인 점수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기 점수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본인이 선택 과목한 선택 과목의 응시자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점수와 상관없이 두 가지가 반영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두 가지예요.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하고 같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어렵든 쉽든 간에 보정 점수가 되기 때문에 유불리가 크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했든 간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점들이 뭔지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수능 수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머니도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올해 5월 달에 2022 수능은 이렇게 내겠다라고 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내년 수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예시문항 22번 문제입니다. 22번이었으면 작년 같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이게 그렇지 않죠. 자, 오늘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겠죠? 22번까지가 무슨 문제였죠? 공통수학 문제였죠. 그래서 공통수학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학 2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22번에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앞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 공통 과목의 22번이 바로 최고 난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뭐냐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통 과목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욕먹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 내용 때문에 공통 과목은 난이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선택 과목인데요. 선택 과목 중에서 제가 확률 통계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확률 통계는 난이도 조정을 했어요.
어떻게 난이도 조정을 했냐면 소폭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확률 통계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률 통계를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8번 문제인데요. 그 전에 확률 통계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적분 선택 문항입니다. 이건 몇 번 문제냐면 29번입니다. 미적분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최근 3, 4년 동안 출제되었던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고요.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내려간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확률 통계 난이도를 올리고 미적분의 난이도를 낮춰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한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거나 너무 쉽게 출제되면 학생들 간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난이도가 조절이 되면서 변별력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풀지도 않았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오히려 중킬러 문제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별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중킬러가 늘어나고 킬러는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선택 과목은 유불리를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결과가 바로 문제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022 수능 수학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원 수투의 난이도는 증가합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적분의 난이도는 과거의 기출 문제보다 쉬워지고 확률 통계와 기하 과목은 좀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킬러 문제를 많이 풀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업 시간에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주면 학생들이 뭐 스릴도 느끼고 좋아하는데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대거 나오냐면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 3문제, 쉬운 문제 27문제였다면 이제는 중간급 난이도가 7, 8문제 포함이 되면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킬러 문제가 늘어나면서 중상위권들의 점수가 100점부터 70점까지 쫙 배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될 거다. 과거 같으면 킬러 문제는 어차피 다 같이 아프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중킬러 문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크게 유불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보세요. 먼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확률 통계를 선택해도 된다면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되고요.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이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꼼꼼히 따지고 분류하는 데 익숙하면 확률 통계를 선택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확률 통계를 누가 선택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문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이후에 이과 학생 중에서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6월 평가원 이후에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학생들, 내년에 마찬가지로 이과에서 바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확률 통계로 갈아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예요. 제 예상은 한 60% 이상이 확률 통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확률 통계를 했을 때 단점은 있어요. 공통 과목의 보정 점수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공통과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리하더라도 자, 이런 장점은 있어요. 자, 비교적 양이 적어요. 확률 통계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그래도 미적분 기하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상대가 다른 선택 과목보다 강하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 3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본인이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학생들의 확률 통계 점수가 만약에 평균이 굉장히 낮으면 본인이 높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어차피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경쟁을 할 때 문과 계열의 학생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뭐 많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경쟁 상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선택한 그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본인 점수가 굉장히 두각이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래프를 좋아하고 함수를 잘 다루는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자, 이과 재수생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3 이과, 중상 이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고3 학교 내신과 맞물려 있어서 내신과 수능 준비할 때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과 계열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3학년 1학기 내신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미적분 공부하면서 기하를 또 따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학년 1학기 내신도 미적분이고 이과 학생들은요.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 미적분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통과목 보전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지만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경쟁자들과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확률 통계로 바꾸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6월 이후에 가서 미적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학생들은 바로 확률 통계로 갈아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도형을 좋아하고 직관력이 좋다면 기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부담을 느끼는 중위권 학생이 많이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개의치 않는 정시 위주의 이과 학생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공통과목 보전 점수가 미적분보다는 불리합니다. 당연하고요. 하지만 미적분보다 학습량이 적어서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을 너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하 같은 경우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난이도에 따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사실 기하 벡터는 소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평균이나 편차가 유동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약간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다. 또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계정 수학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수원수도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수원수도 22문제를 다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쉬지 말고 1년 동안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공통수학 점수가 다 맞아야 돼요. 이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완벽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선택은 빠를수록 좋아요.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지만 빠르게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3학년에서 학생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수원수 완벽하게 해라. 선택 과목은 빠르게 선택하고 집중하자라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킬러 문제 현혹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준킬러 시대입니다. 준킬러 문제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신과 수능의 균형적인 학습. 우리가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신과 수능을 적절하게 같이 포함되는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년간 본인을 이끌어줄 멘토를 꼭 찾아서 상담도 하고 준비도 하고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를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멘토를 제가 역할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 수학이 되면서 커리큘럼을 제가 좀 짜봤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짰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은 따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주 동안 수원하고 수투를 정리해요. 수원 7주, 수투 8주 시작해서 중간고사 전까지 계속해서 정리를 합니다. 꼼꼼하게 평가 문제 풀어드리고 수능 출제 유형별 트레이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우수 고난도 문항까지 다 정리하는 게 바로 6월 평가원 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내신과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요. 5, 6월에 수능 특강 분석하고요. 신유형 중킬러 문제하고 6월 평가 만점을 목표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공통과목 커리큘럼이고요. 선택 과목은 제가 기한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과 확통을 겨울방학 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는 7주에 걸쳐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10주에 걸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 4월, 5, 6월 달에는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만 제가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 전반부, 미적분 후반부에 낮춰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한 번 더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바로 미적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원 쭉 정리하고 수도 정리하면 되고요.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확률 통계를 방학 때 한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꾸준히 6월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이 되면 선택형 수능 분리 수업을 해요.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반과 수원 수투 확통반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8년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커리큘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제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물론 이제 학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커리큘럼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고 하면 이게 미적분 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원 수투 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반이다. 이렇게 해서 3개 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수원 수투 만점반 같은 경우 예를 하면 항상 테스트를 봐요. 12문제를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가 약한지를 다 정리해드리고요. 어머님들한테 문자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관역으로 무조건 70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50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 컨텐츠 20문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문제를 저 자체 제작을 해서 전부 다 과제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0문제가 꼼꼼히 숙제를 해온 다음에 또 분석이 들어가요. 어떤 학생이 어디가 약한지 그 다음에 어디를 더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별 오답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치약 단원별로 보충 자료가 계속 나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1회부터 15회까지가 수원 수투가 되고요. 미적분과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나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 이런 것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경향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원들인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수원 수투 만점반이 진행되는 학원, 그 다음에 미적분 개념 완성반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학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가 진행되는 학원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수업하는 학원이 6개 학원인데 어머님들이 잘 참고하셔서 시간표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시간표는 예시만 들어놓은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좀 자랑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보다 일단 저는 누구보다도 일단 제 자랑을 좀 해보려면요. 수능 트렌드를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EBS 강사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력 컨텐츠 관리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선생님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EBS 교재 집필 경험에 의해서 최고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과 현재 문제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과 어머님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플랜입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이제 어머님들 잘 가셔서 자녀분들과 또 상담도 해보시고 어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 설명회를 들었으면 오늘 가서 잘 플랜을 짜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커리큘럼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맡긴다면 제가 완벽하게 1년 동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의 안정아입니다. 네, 바뀌는 2022학년도 수능 영어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제 제 커리큘럼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같이 봐주세요. 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강남대성학원 재종반에서 12년차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고3들, 현역들 대상으로는 대치동에서 강대말매 그리고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 모의고사 이전에는 출제, 지금은 검토위원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이제 EBS 반영되는 수능 영어를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BS 반영 비율이 축소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70%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변화하는 수능에서는 이제 연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70, 50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20%가 적게 들어가니까 뭐 20%를 적게 공부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50%가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반인 거니까 이게 반영 비율이 줄어드는 거지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70이냐 5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EBS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지문이 그대로 다른 지문에 출제가 되고 문제의 형태만 바뀌는 거를 이제 직접 연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접 연계가 되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암기를 통해서 일권문항은 자기가 이제 잘 이해를 못했지만 내용을 외웠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읽지도 않고 푼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꼼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되는 수능은 그냥 단지 70이 50으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연계가 제가 평가원에 확인해 본 바로는 없어지고 간접 연계로 대체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에 간접 연계 그건 뭔가요? 간접 연계는 사실상 그 같은 테마 이 지문이 아까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지문을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겠죠. 그러면 이게 뭐 EBS 공부한다고 대비가 되나요? 라고 아이들은 생각할 수 있게 완전하게 지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근본적인 독해력, 근본적인 구문력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제 사실은 뭔가 암기나 이런 게 아니라 탄탄하게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 본인이 실력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BS를 대비하지 않는 건 아니나 EBS를 암기하는 식이 아니라 이해하는 식으로 정말 자기 거가 되는 식으로 오히려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영 비율은 축소일지 모르나 사실 지문의 이해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가지고 온 건데요. 앞으로 이제 그 스카이만 가지고 오긴 했는데 대표적인 학교들의 영어 반영 비율이 내년부터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는 이제 절대평가라는 이름에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고 이제 국어 할 시간도 없어요. 수학 할 시간도 없어요. 하고 이제 항상 맨 마지막으로 미루게 되는데 주요 학교, 의대는 말할 것도 없이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가장 큰 차이는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별로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았던 그래서 영어만을 못하는 아이들에겐 그나마 희망이었던 서울대와 고대까지도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어를 포기하고서는 주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 비중의 확대인데요. 이거는 수시가 뭐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제 정시에서 이제 비중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영어의 절대평가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등급만 잘 맞으면 수시에서도 당연히 효자 노릇을 하고요. 학생들 제가 이제 재종반 수업을 12년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고 있는 후회되는 점 이런 게
진짜 영어는 이렇게 끝까지 별로 고민을 안 하다가 자기가 마지막에 뭐 살짝 이제 했다. 아니면 어느 정도 돼서 9평 나오고 나서는, 점수 나오고 나서는 접었다. 라든지, 아니면 뭐 EBS를 제대로 안 보고 갔다. 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영어 자체가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많이 안 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재수생이나 삼수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라고 해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에서 등급을 뭐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더 오히려 똑같이 동등하게 1등급을 반영해 주는데 더 쉽게 맞을 수 있는 1등급을 못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 그 다음에 절대평가에서도 여전히 정시에서도 여전히 절대평가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게 1등급을 확보해서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는 점, 자기가 가장 취약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을 때 1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 네,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영어 공부의 1년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이제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요런 걸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인사도 많이 받고 이제 인기를 끌어던 게 뭐냐면, 마녀공장이라는 제 EBS, 이제 적중 문제집이 있습니다. EBS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직접 연계가 7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잘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보지도 않고 풀었어요. 연계체가 엄청 해갖고 시간이 뭐 20분 이상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는 EBS 선별 지문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거기에서 적중을 하는가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전 지문을 변형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다 해주시다 보니까 적중은 잘들 하세요. 문제가 이만큼이나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7개 맞추기가 사실 그렇게 저도 문제를 많이 내는 사람 입장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효율이라는 거예요. 제 커리의 가장 핵심은 효율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애들 전 과목을 다 하는 담임 강사로도 있었고 재종반 수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제가 영어라고 해서 영어만 막 하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애들이 많은 걸 줬을 때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게 그 학생이 불성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제 선에서 줄여줄 수 있는 어떤 공부량이 있다면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마녀공장은 어떤 거냐면 그 EBS에서 선별 지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최소 지문의 EBS 공부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애들이 풀었어야 하는 문제는 200문제가 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7개가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는 아이들의 문제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연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똑같이 낸다라는 시대는 이제 끝났지만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여전히 많이 반영은 될 거기 때문에 우수 지문을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좀 경력이 많고 좀 최상위권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본 선생님 만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교재와 이제 수능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됐는지 보여주는 페이지들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월에서 2월 사이를 이제 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요때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가장 핵심 커리는 탑다운 리딩이라는 교재에서 이제 기출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출 분석이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그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문항, 빈칸,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제일 기본이 되는 문항, 주제, 요지,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문항인 이제 제목이나 요약, 요런 것들을 애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이제 단어만 좀 알면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고3이 올라가면서 수능은 살짝 달라지는 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요령 잡기, 어떤 일부분만 보고 이제 찍기 이런 식으로 버릇이 잘못 들어버리면
고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는 조금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실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이제 뭐 외웠니? 뭐 이거 기억나니? 이런 문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시험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부터 이때까지 나왔던 것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풀 수 있게 저는 많이 풀게는 안 해요. 많이 풀게는 안 하지만 하나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풀 수 있게 그래서 1, 2월은 굉장히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래마니아라는 교재는 뭐냐면 이제 제가 어법, 구문을 정리하는 교재인데요.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탄탄한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어떤 문법의 어떤 개념이 있다면 제대로 정리하고 예, 그것도 근데 사실 효율을 제가 중요시한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문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라고 생각되는 한 3가지 핵심 개념만 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그런 교재가 되고요. 네, 저거를 한번 뗐다라고 하면 어법에 있어서는 오답이 잘 안 나오게끔 예,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네, 역시 계속 기출은 이어가고요. 마녀공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마녀공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의 이제 분석서입니다. 근데 전지문 분석을 하지 않고요. 제가 핵심 문항을 골라서 그거는 저는 모든 지문을 다 보고 우리 조교들과 함께 연구팀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주는 결과물이겠지만 학생들은 딱 그것만 추려서 볼 수 있게 굉장히 시간 절약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커리 중에 하나가 되고 그거는 5, 6월에 이제 또 다른 책이 나올 때 한 권 더 나오고 5, 6월에는 이제 마지막 6평전 실전 대비 모의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현장에서 풀 수 있게 하고 바로 풀이해주는 그런 수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 이제 여름방학 특강이라 할 수 있죠. 이때는 다시 강도를 높여서 마녀공장 3탄이 나옵니다. 수능 완성 마지막 커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을 탄탄하게 기본을 요령 없이 보는 방법을 이제 글 읽는 방법을 전수를 했다면 그거를 좀 고난도 지문에 적용을 시켜보는 Never Say Never라는 이제 비연계 교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거 하고 구평도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월 달까지는 파이널 모의고사 10회분 매주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제일 인사를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3문제라는 교재. 이거는 제 나름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종강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 수능까지 올해도 그랬죠. 종강하고 나서도 열흘 정도가 애들이 붕 떠버려요. 근데 사실 이런 언어 과목은 하루만 안 해도 감이 떨어지는데 수능 수업이 끝나고 수능 보기 전까지 10일 정도가 떠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푸는 시간, 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전날까지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컨텐츠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소 분량 해가지고 이제 하루 3문제라는 교재를 9편 끝나고서부터 매일 풀 수 있는 양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애들이 끝까지 제일 의지를 했던 이제 컨텐츠이고 수능 끝나고서도 제일 도움이 됐다고 문자 연락이 많이 왔던 이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본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이제 매 시간 매주 위클리 어사이먼트가 따로 주간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교재 이미지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탑다운 저 시리즈는 이제 기출 시리즈. 그래마니아 저거는 엣지는 지금 책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어법 제가 이제 기본서. 어법 같은 개념은 이제 애들이 나중에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게 제가 단일 개념 하나씩은 조금 찍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 올려가지고 애들이 계속 공부에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또 보고 나서 까먹고 뭐 또 한 번만 그것만 그 부분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제일 요청이 많은 게 또 어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팔로우업 수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녀공장 시리즈 세 권 아까 말씀드렸던 EBS 변형 문제집 선별 지문 이게 되고요. Never Say Never는 고난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빈칸 순서 삽입을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볼 것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다지는 난이도도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보는 마지막 이제 핵심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루 3문제 말씀드렸던 수능 전날 종강하고 나서도 보고 제가 끊임없이 계속 문자로 피드백을 해주는 질문도 받아주는 이제 그런 교재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실전 파이널 그 10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대 모의고사 아마 컨텐츠를 쓰게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대성에 소속하고
하고 있으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체 제작을 하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제가 자체 제작 모의고사와 이제 좀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강대 모의고사 요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 나가서 실전 감각에 도움이 되도록 가장 수능과 닮은 모의고사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게끔 네, 바로바로 그걸 풀이해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어요. 네, 제 수업 특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효율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애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단어 시험은 사실 영어에서 빠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매 시간 단어 시험을 한 10분 정도 봅니다.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되는 단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겠지만 300개 정도가 되고요. 기출일 때 300개, EBS가 들어가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되지만 기존에 외웠던 단어가 업어가는 시, 누적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어가 늘어나도 부담은 늘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어사이먼트 같은 경우도 한 80문항 정도가 됐는데 제가 우선순위를 잘 부여를 해줘서 이제 공부량이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버거워가지고 아예 놔버리지 않는 그런 선으로 잘 지켜서 이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대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했지만 정말 인강도 선생님 인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요령 웬만하면 다 안 읽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뭐 꼼수가 있을까? 이런 뭐 필살기 그런 방법 나만 모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런 게 있다면 네,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방법이 있다면 뭐 인터넷에 나오든 뭐 말이 있든 있었겠죠. 항상 그런 것들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때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실력을 다지는 제대로 된 방법, 글 읽는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 유형 을 관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애들 소위 말하는 그 기복이라는 게 없어요. 네, 문제가 쉽게 나오면 막 90 초반도 나왔다가 어렵게 나온 데다가 실수 하나 해가지고 70 후반도 나오고 1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초반에 많이 잡아줘야 돼요. 영어가 좀 돼 있으면 뒤에 가서 솔직히 국어 수업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네, 영어가 끝까지 안 되면 그놈의 영어 때문에 국어, 수학도 완전하게 집중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영어라도 좀 빨리 끝내버리고, 끝낸다는 건 사실 말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유지하는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요. 단어 외운 것도 계속 이제 제가 확인 테스트는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 가는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나가면 되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힘들더라도 1, 2월에는 조금 시간 투자 혹은 자기가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겸허하게 그걸 바꾸는 그런 조금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영어는 1년 안에 1등급 자기가 원하는 등급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유형을 정말 저의 그 제자들도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절대 요령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스킬 가르치지 않고, 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이 이 문제 다르고 저 문제 다르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읽는 패턴으로, G에서 S라고 제가 늘 말하는 거 있는데, 그것으로 다 읽을 수 있게, 자기가 읽고, 이거는 완전 내 실력이야. 다른 친구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정확하게 글을 읽고 요약하는 그런 평가원 체질. 네, 사설 체질이 아니라 사설 체질은 단어 아는 거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약간 연결해서 소설 쓰고 이렇게 해도 점수는 나오는데 솔직히 나 그 무슨 지문인지 내용은 몰라. 이런 게 약간 사설 체질이라면 평가원은 네, 자기가 그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점수를 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질로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는 네, 문제풀이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는 한이 있어도 계속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내가 자기 거가 됐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탄탄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조교진과 이제 저
성격 자체가 꼼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한 명 한 명 어떤 부분이 영어에서도 부족한 게 있죠. 네, 굉장히 어휘는 잘 되나 독해력이 부족한 친구, 어법에 딸리는 친구, 뭐 여러 가지 옛날엔 잘했는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 다 떨어진 친구라든지 전 과목에서 영어가 제일 문제인 친구,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숙제하는 어떤 계획도 짜주고, 네, 우선순위도 매겨주고 제가 꼼꼼하게 상담 및 관리하고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제가 대치동에 그 강대 그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종반에서만 이제 오래 있었고 고3에게는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최상위권 뭐 휘문단대 경기고 이런 주요 학교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옛날부터 입소문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개로 지금까지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된 건데, 상위권 아이들, 가장 메인 학교의 상위권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면 영어는 저한테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걔들이야말로 정말 시간적 효율을 중요시합니다. 영어를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웬만하면 제일 조금 하고 많은 점수, 높은 점수 확실하게 1등급 확고하게 안정화, 1등급의 안정화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겁니다. 저는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 제 수업에만 충실했을 때 점수가 나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친구들이 이제 와줬던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수업이 이제 커져 나갔던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내용에 있어서 오개념이랄지 이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 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끝나자마자 당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자가 네, 불이 나게 이제 왔던 우리 그 제자들 후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운할까봐 다 고르지 못했는데 일단 이거 편집하는 선까지 왔던 것만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뭐 대부분이 보면 네, 시간이 많이 남았다, 체감을 했다, 많은 점수 보면 뭐 하나 틀렸는데 뭐 40분 남았다, 뭐 저런 애도 있고, 하여튼 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1등급을 처음 맞았어요 하는 친구들 거 위주로 가져왔어요. 원래 잘했던 친구도 물론 사실 더 많지만, 네, 정말 뭐 6구 때도 안 나왔던 점수 수능에는 반드시 뭐 나와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것들, 예, 끝까지 저의 방법을 믿고 같이 공부를 해주신다면 수능에서는 정말 점수가 나오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중간에 사설 때문에 그 흔들리고 내가 이게 맞는가라고 하면 저랑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가원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점수가 나오게 도와주는 사람이고, 약간 뭐 재미와 썰과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좀 공부를 하고 싶고 실력을 늘고 싶고 고3 때만큼은 영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나 이때까지 너무 안 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만났을 때 네, 단과에서 거의 퇴원율이 없고, 한번 이제 몰라서 못 듣는 친구는 있어도 들어온 친구들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런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딱 2타임만 지금 대치동에서 깔고 있고요. 네, 강대마이맥 토요일 2시, 그 다음에 비탐 이제 목요일 6시 반 요렇게 이제 2타임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조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저 이제 안정화 설명회를 마치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네, 따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가장 건강한 강사 초정입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요. 강의를 할 때 우리 제자들 앞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고 전체 커리큘럼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몸이 아파서 혹은 뭐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서 뭐 휴강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는, 아마 거의 뭐 유일한 강사 아닌가. 이건 뭐 공식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제 관리에,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충분히 쓰겠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최적이라는 강사 혹은 뭐 그런 선생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 보다는요, 지금 이 시간은 2021학년도 대수능 사회탐구 분석 많이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왜 저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기셔야 되는지
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브로셔를 뭐 직접 받으신 뭐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혹은 제가 하도 뭐 지금 상황인지라 이 브로셔를 PDF 형식으로 또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과 뿐만 아니라 시간표, 뭐 출강하는 학원들이 여기 뭐 소개가 돼 있는데요. 야, 참 저도 영광스러운 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원들에 출강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뭐 1위 수강생 만족도 뭐 98.8% 이런 것들은 뭐 괜히 뭐 저를 수식하는 것만 같아서 좀 그렇고, 바로 이 질문부터 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회, 모든 설명회에 어떤 자리든 간에 사회탐구 1등급과 만점을 원하는 그런 제자들, 수강생들, 뭐 혹은 뭐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회탐구에 정말 만점과 1등급이 목표입니까를 묻고 싶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하는 입시 전형, 뭐 혹은 그냥 뭐 자기는 뭐 한 3등급 정도만 받아도 된다 하는 친구들도 없진 않은데, 그런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목표는 1등급과 만점, 이걸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 3등급만 받아도 된다 해도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습법과 그런 교재와 그런 욕심을 내는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도 사회탐구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그러진 않을 텐데요. 반드시 수능 문제를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문제지는요, EBS를 가거나 뭐 아니면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가면 무료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빼곡한 그 내면의 시험지, 그 4장이거든요. 4페이지에 걸친 그 문제가 20문제고요. 그걸 30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풀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뭐 한 1분? 뭐 빨리 풀면 한 40초 정도에 막 풀고도 뒤에 가면 시간이 남는 게 아니고요.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같은 경우도 뒤에 가면 계산 문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경제 과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계속 계산이 이어지니까요. 2021학년도 대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수험생들의 반응이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타임 어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간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겠죠. 1교시부터 막 그럴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날 컨디션도 컨디션이고 긴장도 긴장이지만 1교시의 국어란 말이에요. 국어 시험부터 자기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 느낌이 계속 뒤로 가겠죠. 점심 먹었는데 점심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도 들 거고, 오후에 아주 큰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 2과목을 푸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가장 마지막 과목입니다. 다른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가장 피곤한 그 시점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 아찔하죠. 뭐 읽어도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문제 조건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 함정을 피하고 싶은데 오히려 걸려서 이미 자기는 오답을 고르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수험생들의 반응은 뭐 아주 대표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좀 보여드리면, 사회문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 뭐 아이디들은 다 지웠습니다. 말장난이 심해서 그런가요? 아님 단순 암기론 1등급 맞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말장난은 없습니다. 아니, 말장난이란 말을 언제부터 어떻게 쓰게 됐을까? 제 생각으로는 일부 강사들이 혹은 일부 수험생들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실력이 충분한데 시험 문제에 쓰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말장난이다 보니까 내가 말장난에 걸렸어. 최소한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말장난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진짜 말장난 같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고, 평가원이란 기관은요, 어쨌든 간에 줄 세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가려야 되고요. 우리가 옥석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얘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얘가 진짜 옥인지 돌인지를 가릴 수 있도록 평가원은 줄 세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하나에도 뭔가 의미가 달라질 거고요. 뭐 또는 계산도 아주 꼼꼼한 계산이 필요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30분 동안 20문제를 꼼꼼히 풀 수 있는가까지도 평가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더 있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평가원은 뭐라고 할 거냐면 30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공교롭게 이 영상 촬영 직전에 요 시험을 치른 사회문화랑 정치와 법을 저한테 현장 강의로 들었던 한 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왜 전화했냐면 조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지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저를 영입하는 것 그런 게 좀 더 모습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건방진 친구냐 그런 게 아니고요. 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도 욕심이 나죠. 이런 제자가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는 것, 제 교재를 봤다는 것,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이제 S대 학교를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과만 고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런 거예요. 뭐 자기는 뭐 순수학문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경영대로 가라.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이랄까. 참 부럽기도 한데요. 이 친구가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워딩이라고 하잖아요. 표현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냥 저를 따라 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제 제자들이 다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제 강의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그냥 각오를 했나 봐요.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로 이제 강의 19년 차에 접어듭니다. 9년 차가 아니고요. 19년 차입니다. 그마저도 제가 중간에 다른 공부한다고 1년 동안 강사 생활 안 했던 건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한 때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년 남짓을 빼면 정확히 19년 차 강사 길에 접어드는데요. 갈수록 제 강의도 진화했을 거고 제 강의를 진화시켜준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평가원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곳은. 왜냐면 저도 당연히 제가 전공자로서 그냥 난 이렇게 강의해야지. 그걸 떠나서 출제 트렌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능 날은요 상당히 좀 긴장돼요. 저도 우리 제자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그 느낌 그대로 풀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우와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정말 분석력은 탁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나온다고 했던 것들은 다 나와서 그냥 시험지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냥 안심했다.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풀었는데 자기도 정말 실력이 출중한 그 친구도 시간에 아주 큰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다를 떠나서 검토할 시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 암기론 1등급 맞기가 어렵냐? 네, 어렵습니다. 막 키워드에 집중하는 그런 강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풀고 저도 파이널 때는요. 행동의 원칙들을 정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의 원칙들이 정해지기 전에는 실력이 무르익은 상태에서나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시작부터 키워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고르고 저런 말이 나오면 저렇게 고른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학습법입니다. 여기 써있죠. 정치어법 출제자는 출제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시간을 재면서 풀어는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할 정도로 이렇게 써있네요. 수험생이 문제를 개념 없게 내네. 최저고 뭐고 아니 풀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님? 생각할수록 이런 표현들을 우리 아이들이 쓰죠. 빡친다. 거기다 사문까지. 이건 뭐 제가 쓴 게 아니겠죠. 최적쌤 보고 싶었다. 저도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이 닿으면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의 개꿀조합은 사문정법인 듯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급 컷이 낮고 문제 유형에만 좀 빡세게 계속 빡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적응을 하면 막상 수능장에선 무난하게 풀리는 듯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번 좀 따져보세요. 하위권인가? 하위권일 수도 있긴 한데 최소한 중상위권, 중위권 정도는 되고
진짜 1등급과 만점이 목표인 그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똑같은 만점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표준 점수가 나오고 백분위가 나와주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두 과목이 매력적인 과목이 맞고요. 뭐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최적이란 사람이 어떤 강박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큰 것들 중에도 하나입니다. 이게 2021학년도 수능 끝나자마자요. 한 일주일 정도 평가원이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을 열어요. 그게 월요일날 6시에 마감인데요. 제가 진짜 계속 이걸 자료를 수집하고 월요일날 5시 한 45분, 50분, 55분 그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수험생이 됐든 학교 현직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그런 교사분들이 됐든 간에 뭐 전문가든 아니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던 수험생이든 간에 문제가 왜 이래? 뭐 혹은 이거 왜 이런 거야? 이거 좀 오답 아니야?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요. 문제 좀 제대로 냅시다. 이걸 어떻게 수험생들이 풉니까? 이런 건의사항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가 지금 넘버링이 20개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다 캡처한 거거든요. 보물이에요, 보물. 이걸 이제까지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냐? 아니, 이 사람은 수험생들이 어디에서 힘들어할 건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혹은 이 질문을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강의는 확실히 하나하나씩 뭐 처음부터 작은 뭐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강의보다는 선생님은 하겠다는 친구들, 의지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은 명문대 진학 이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도 누군가를 가르쳐 볼 만한 소문이 날 정도로 학교에서 사문정법 경제를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치동에 뭐 혹은 뭐 각 지역마다 사회탐구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출강을 하시겠지만 아마 우리 아이가 정말 욕심이 날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싶다 하면 그때는 저한테 보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그게 맞다고 봐요. 작년까지는요, 제가 참 그 재주가 없는 게 제가 뭐 딱히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별로 못하는 거,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강의 포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브로셔라는 것도 만드는 게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브로셔라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런 영상도 잘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문자 메시지 학원에서 보내는 거 말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막 뭐 홍보를 해서 뭐 버스에 뭐 부착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정류장에 부착하고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한 것도 있어요.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자. 내가 강한 건 강하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강의 기법과 좋은 교재를 인터넷 강의로 많이 보는데요. 현장은 그렇게 제가 막 홍보하는 것에 큰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알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 자랑할 건 자랑할 만도 하죠. 그래서 얘는 제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생은 정말 없습니다. 이걸 자기가 직접 모아가지고 생활과 윤리는 지금 보니까 60번대가 넘어가요. 그만큼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이 오묘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그 부모님들 중에 최재욱 선생님이 왜 갑자기 생활관리를 안 하실까? 이런 뭐 궁금증 가진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제가 생활관리에도 자신이 있고요. 안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연락이 와서 왜 생윤 강의를 뭐 현장에서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정치협업도 이렇게 있는데요. 경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단 하나의 오답 이의제기조차 없습니다. 문제를 왜 이렇게 내셨습니까?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과목적인 특성들을 알고 학생들이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 과목이 뭐 선택이 많다라든지 이 과목이 쉽다라든지 그건 절대 그 말에 이제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선택자 순위 보면요. 생활관리 1등이고요. 이건 최근 자료예요.
선택자 수인데요. 이거 신청자 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그냥 3등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순위 뭐 한국지리가 많네, 뭐 세계지리가 많네. 한국지리는 전년도에 7만 대였어요. 2만 명이 줄었어요, 선택자가. 그 다음에 여기 뭐 정치화법이 왜 7등이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보세요. 윤리와 사상부터 보면 이게 3만 대, 뭐 2만 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뭐 7,000명도 안 되네. 경제가요. 사회탐구 선택자 수는 꼴찌인데 대학의 경제랑 경영학과 지망하는 친구들은 1위인 건 아시죠? 이게 정말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권리가 1등이라는데 대학교로 가면 문과 성향 가는 친구들 중엔 철학과나 윤리교육과 지망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뒤집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설 강의도 아니고요. 2021학년도 사회탐구 분석 강의니까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만점을 이렇게 받아도 정치화법은 69점 나오고요. 경제는 71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사회문화가 70점까지 나오거든요. 다른 과목은 또 막 다른 과목 뭐 비하하는 것 같아서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똑같이 만점을 받았을 때 다른 과목들은요 전부 다 60점 중반대, 60점 초반대까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정치화법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1등급이 나오죠. 근데 표준 점수가 66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다른 과목의 만점보다 정치화법에서 하나 틀려도 더 잘 본 거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백분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에 일반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를 묶어서 일반사회라고 부르는 이 과목에 뭐 소위 말하는 그 덕후들이 있어요.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권 친구들이고요. 상위권 친구들 중에는 똑같은 만점과 똑같은 1등급이 나와도 난 더 크게 보상받겠다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요. 여기 뭐 만점이 목표다, 뭐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는데 1등급 컷이 47, 뭐 43, 38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 경제도 뭐 47, 42, 35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오히려 공부를 좀 하는데 전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나 그냥 진짜 3등급이나 2등급만 받아도 되는데 하는 친구들이 뒤집어 생각하면요. 경제라는 과목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저 괜히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양이 적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도 아주 복잡한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도 푸는데요. 경제에서의 계산이 어렵진 않고요. 논리 구조거든요. 오히려 계산 문제는 사회문화에서 훨씬 더 압박감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회문화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문화를 하겠다고 하면 한 번은 물어보세요. 너 왜 해? 이거 쉽다니까? 라고 하면 그때는 얘가 지금 어디서 사회문화가 쉽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요. 선택자 수 많잖아. 많은데 많은 것만 가지고 선택하는 건 아니다. 한 번쯤 이 과목의 특성을 좀 봐야 되고 너가 계산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탐구를 선택하는 과목 아닙니다. 그런 시기는 아예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5종 교과서 다 볼 거 아니죠? 이게 또 정치화법도 5종 교과서인데요.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5종 교과서거든요. 생활관리도 전부 다 5종 교과서입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이게 출제 분석표거든요. 이것도 얼마만큼 집착이 심한 사람이냐면 이미 수능에 이 출제 분석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수능이요. 출제 분석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잘 크게 확대를 안 해서 그렇지 정답률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뭐 빨간색 별표 쳐져 있는 건 전부 다 계산 문제라는 뜻이고요. 제가 이런 건 좀 이제 자랑을 해도 있어요. 제가 이게 파이널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 게 한 달 전 정도거든요. 이 영상 촬영 한 달 전 정도인데 여기 썼어요. 그냥 가설검증 나올 거고 성불평등에 사회복지제도에다가 여기 인구 관련 통계가 나올 거거든. 우리 이것만 하자. 가설검증이고요. 사회복지제도고요. 인구통계고요. 성불평등에 관련된 자료 분석 문제만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다른 선생님들은 야 혹시 모르니까 다 해. 그러면 그걸 했던 친구들은 그 시간이
어떤 느낌이냐? 약간 교양을 쌓은 거예요. 그냥 교양 쌓은 거.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한 다음에 야, 난 이래서 적중. 한 번 걸려라. 이래서 적중, 적중.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야, 우리 절대 도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출제자가 바뀌었고 출제 트렌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하지 말자.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제가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아니 주제 맞히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도록 할 겁니까? 저희 파이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이거 나오는 거 뭐 파이널 문제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 다음에 정치업은요, 이마저도 이렇게 빨간색 쫙 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이걸 펼쳐놓고 그냥 나중에 전문가처럼 말을 해요. 그거는 출제 트렌드가 달라지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런 건 안 느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뭐 교재를 본 친구들은 다 합니다. 그냥 다. 야, 혹시 모르니까 다 해야지. 다. 이미 교육과정 바뀐 전에 것도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꼼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빠요. 사회탐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영수 바쁩니다. 국영수에서 할 거 너무 많아요. 사회탐구에서는요, 저는 줄여주는 걸 하고 싶은데 막 줄이고 있으면 뭐야? 저렇게 줄여도 되는 거야? 저렇게 컴팩트하게 정리도 되는 거야? 해도 됩니다. 제가 그건 정말 잘하고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EBS에서 저한테 대표 강사 자격을 준 거고, 이투스 마찬가지고요. 강남인강에서 지금 저 EBS는 10년 차 되고요. 강남인강도 9년 차에 접어들고요. 이투스는 이제 7년 차?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오래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요게 2번 문제인데, 이거 어려워 보이지 않죠? 되게 짤막하니까. 요게 정답률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정치제법 수험생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 틀린 그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냥 다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일부러 짠 게 아니고요. 여기 머리 보이시죠? 이거 현장 수강생이 와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직접 판서를 한 내용입니다. 제 판서는 이렇게만 하지 않고요. 아마 판서는 대한민국에서 추적 두 번째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누군데요? 다른 사람 있어? 그럼 그게 누구냐고요? 제 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역성을 낼 정도로 좀 판서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한번 딱 우리 제자들이 적고 익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 이것도 설명해 드리진 않겠고요.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게 나올 줄 몰랐어 한 친구들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쭉 해서 딱딱딱 한 다음에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왔네? 이러고서. 그래서 출제 근거에 입각한, 그 다음에 일목요연한, 어디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가장 효율적인 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1월이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1월 달에 시작해야 되느냐? 보험 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미리 준비하는 건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거든요. 나중에 급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니 사회탐구 뭐 그거 뭐 그까이 거 뭐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사회탐구만 할 수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국영수도 있고 한국사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하면서 일주일에요 저한테 딱 3시간 반, 그 다음 과제할 시간 2시간만 덜어주시면 차근차근 해서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뭐 이 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전염병 이야기를 막 하고 싶지 않거든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국에도 단 한 번 휴강해 본 적 없이, 그게 라이브 특강이 됐든 간에 뭐 영상을 어떻게 제공을 해서든 간에 출석도 확인하면서 다 한 번에 빠짐없이 모든 과목 모든 커리큘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2020년은 저한테 뿌듯함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우리 제자들이 얼마만큼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좋은 컨디션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어디서 촬영하는 거냐면요, 어디 스튜디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 저 혼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끝날 때도 제가 눌러야 되고요, 카메라 세팅도 제가 다 해야 되고요,
그 정도로 저는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 영상 촬영 환경과 뿐만 아니라 뭐 이걸 송출하거나 뭐 밴드, 뭐 유튜브 등등으로 이걸 관리하는 것에 아주 가장 익숙하다. 누구한테 그렇게 맡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 하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중간에 막 커리가 덜어져 버리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 강사한테 맡기기보다는 그냥 최적한테 맡기면 저 사람은 어쨌던가 다 모든 강의를 소화하겠구나. 개념 완성 최소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제 강의를 다 수강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파이널보다는요 그냥 개념 완성 때 저한테 한번 보내세요. 보내시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너 정도 실력이면 나중에 혼자 공부해도 되겠는데 그러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뭐 최고난도 코스라든지 뭐 아니면 파이널 때 와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선생님 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쭉 듣도록 유도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받아도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실력이 출중한데 아니 문제풀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가면 필요하면 다시 오겠죠. 그 정도로 저는 제자들을 믿습니다. 19살, 20살 됐으면 자기가 계획 세워서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입시가 끝날 때 또 크게 성장해 있을 거고요. 그때 제가 시작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그 다음에 수능 시험장 가서 해야 될 행동 원칙들을 미리 다 한 번을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꼭 한 번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점의 전략은 달라야 되거든요.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요.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이걸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했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첫 강의 듣고 이건 나랑 안 맞는데? 이 사람한테 못 듣겠는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학원과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 강 듣고 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수강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학원에 보낸다는 건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현실적인 수강료 문제와 더불어서 요새 인터넷 강의가 얼마나 또 저렴합니까? 그런데 인터넷 강의로도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학원에 보낸다는 건 그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호흡과 뿐만 아니라 과제 등등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사진이 너무 큰데?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좀 인자해 보여서요. 많은 친구들이 제 얼굴 보고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 딱딱할 것 같은데? 너무 좀 셀 것 같은데? 강의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제자들을 얼마나 뭐 아끼는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요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굳이 전공하지 않고도 해당 과목 다 강의할 수 있어요. 훌륭하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전공이란 말이 어느 정도의 집착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강박을 만들고 어느 정도의 그런 강박과 집착이 책임감을 만드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 개별 전공으로 다 한 사람도 찾기 힘든데 전교사 자격을 갖고 일반 사회 교육학 전공을 해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과목을 강의를 하면서 자격 갖추고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전공을 하셨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전공자 찾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그 다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사이트에서 지금도 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전공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얘는요 그냥 브로셔에다 넣어드렸을 거니까 이대로 강의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이렇게 강의를 듣도록 혹은 혼자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1월부터 4월까지는 한 번은 개념은 돌려야 되고요. 특강,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선거만 해보고 싶다. 여기 뭐 ACC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빠르고 정교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강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저의 커리큘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출결 상황 체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은 다 뭐 그냥 브로셔에 넣어드렸으니까 제 강의 브랜드가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무엇 하나 하더라도 그냥 체계 없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출결 관리부터 과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정도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사회탐구, 우리 아이들의 1등급과 만점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탐구는 뭐 그냥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을 거고, 저한테 꼭 보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은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걸 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하겠다는 것을 그냥 맡겼을 때랑, 야 그거 어렵잖아, 양도 많대, 그거 어렵대, 그리고 뭐 수험생 많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너 지칠 거야 라기보다는, 너 왜 선택하게 됐어? 왜 하고 싶어? 나 전공 진로랑 맞잖아, 나 이 과목 재미있어,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 저 선생님은 잘 맞는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면 그게 제가 됐든 다른 선생님이 됐든 간에 꼭 만들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명성과 그런 경륜을 갖춘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든지 1등급과 만점을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맡기시면 거기다가 재미와 책임감과 그 다음에 공부하는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등급과 만점의 성적표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습관, 태도까지도 아마 제가 강요하지 않아도, 아까 보셨잖아요, 저의 그 집착 분석에 대한 집착을 우리 아이가 배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추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